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저희 그 연수 AI 메타버스 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연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조안나 선생님께서 연수를 해주실 거고요. AI에 관련된 연수를 해주실 거예요. 요즘 주제가 AI가 아주 그냥 핫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교육적 활용. 아마 요 이야기가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교육적 활용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조안나 선생님께서 연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예쁘다. 네. 뭐 화면빨입니다. 네, 너무 조한나 예쁜데요? 선생님은 따로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될 것 음, 같지만 워낙에 능력이 출중하시고 또 저희 AI 메타버스 팀 부팀장이기도 하시고 네, 여러모로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계셔요. 그중에서 요즘 돋보이는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AI에 대해서 교육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한나 선생님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안내되었던 주제는 그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수를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PPT가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PPT가 끝도 없이 늘어나서 이걸 교육적 활용까지 들어가서 하면 2시간으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급히 주제를 조금 수정을 하고 뒷부분 PPT를 날렸습니다. 날려놓고 오늘은 이제 조금 가볍게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제목을 달긴 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또 뭘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냥 제 소개는 이따가 뭐 한 30초 정도로 간단히 할 거고, 그리고 인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쪼끔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가볍게 이해하기, 복잡하게 뭐 코딩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약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요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쪼끔 쉬운 부분으로 인제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인제 인공지능 플랫폼 맛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10년 차 중등 미술 교사 조안나이고요. 사실 최근 한 2-3 년간은 제가 미술교과인지 국어교과인지 사회교과인지 뭐 정보교과인지 알 수 없게 막 그냥 교과를 뛰어넘는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매체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매체보다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조금 연구를 하고 그쪽을 흥미를 느끼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연수는 이제 2 시간이라고 처음에 공지가 나가 가지고 1 시간만 준비를 하려다가 한 1 시간 반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이제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시간 반에 끝나면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 인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시대를 인제 지칭하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웹 3.0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특징들을 인제 마치 소개하는 것과 같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이라는 말을 사실은 가장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시대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의 시대를 메타버스의 시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좀 분분할 텐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는 말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동의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겠지만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중에서도 저는 디지털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과거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디지털 매체를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기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교육적 경험이거든요. 네. 우리가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디지털에 친숙할까요? 아니면 교사가 디지털에 친숙할까요? 사실 너무 뻔하죠. 당연히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와 성인인 우리들보다 훨씬 친숙합니다. 네, 맞아요. 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숙은 한데 애들이 디지털 매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디지털 매체와 친숙하냐면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아이콘들 제가 막 이거 여기다 놓으면 딱 좋겠다.'고 막 긁어 왔는데 그냥 핸드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디지털 매체를 많이 소비하죠. 그러니까 손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많이 사용도 하고 친숙도 한데 제대로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는 경험들은 별로 가져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한다는 건 뭘까라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디지털 매체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거는 매체를 그냥 소비하는 거를 넘어서서 약간 그걸 활용해서 긍정적이고 혹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 특정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매체를 활용해서 현실화시키거나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매체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경험의 기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인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교사가 디지털 매체를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물론 저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매체들을 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대체 알아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알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전문가 수준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정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룬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메타버스나 인공지능과 같이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게 새로 등장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학생들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함의를 좀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게 충분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을 깊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한 번쯤은 교육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학교 교육 외에 사실은 사교육, 뭐 문화 환경에 대한 노출이 적은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20 살이 돼서 이제 사회로 나가면 그런 것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사회에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굳이 뭐 "얘들아 인공지능이 뭐 요새 어디까지 지금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주변에서 뭐 어른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부의 학생들은 그리고 좀 많은 수의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충남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골 학교에서도 근무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초임 교사 때 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끝나면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너무 적었어요. 10 분의 1도 안 됐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냥 다고 애들이 정말 논밭에 나가서 노는 아이들, 논밭에 나가서 놀고 농번기 때 뭐 부모님 손 도와줘야 된다고 빨리 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미술 활동들이 다 처음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 인공지능을 심도 있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교육적으로 선생님들이 활용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좀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인제 넘어가면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어쨌든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인공지능을 좀 가볍게 이해하는 수준에서 쪼끔 준비를 해 봤어요.
인공지능은 이제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시스템 혹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 능력, 뭐 판단력,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컴퓨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인공지능의 그 사전적 정의예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사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 인공지능의 아버지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기계가 과연 사고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 그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그런 연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56 년에 뭐 존 메카시, 마빈 미nsky 등과 같은 되게 유명한 학자들이 참여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3 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어?'라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56 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 외국에서 특히 서양권 중심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에이트 이런 책을 보면 서양에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충분히 개발이 될 때까지 자기네들이 꽁꽁 싸매고 있다가 이제서야 오픈을 하면서 인제 세계적으로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보면서 '아 저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하고 지금 놀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한 발짝 늦은 거죠. 한 발짝 늦은 거여서 이게 연구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었다 정도만 그냥 알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세 가지 분류도 이것도 쉬워서 이건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 뭐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첫 번째 약 인공지능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인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약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람이 정의된 규칙 또는 알고리즘을 짜 주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능을 흉내내는 약한 수준의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구로서 설계된 인공지능을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알파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이 알파고가 약 인공지능에 해당을 합니다. 알파고는 인제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죠. 계속 버전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IBM사의 그 왓슨이라는 이 인공지능도 약 인공지능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강인공지능은 인제 쪼끔 차이가 있겠죠. 강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착각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약인공지능하고 강인공지능하고의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약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간이 미리 설정해 놓은 정의된 어떤 규칙, 알고리즘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면 강인공지능은 이제 그 이상의 데이터를 스스로 좀 찾아서 학습을 하고 규칙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사고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그 꿈의 기업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웹툰인데 이 웹툰 안에서 그 네 좋아하시는 분 계시네요. 네. 인공지능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인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인데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강인공지능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초인공지능 수준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정말 재밌게 스토리를 잘 짜 가지고 한 웹툰이 있어요. 가볍게 보는데 보다 보면 아니 이 작가는 이런 생각을 이게 최근에 올해 이렇게 한 게 아니어 가지고 이게 몇 년 됐잖아요. 발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그 웹툰의 스토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중에 한번 봐 보세요. 여기 나오는 그 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이에요. 강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으로 지금 스토리 전개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많네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인공지능을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약, 강, 초라고 분류를 하는데, 사실 강인공지능하고 초인공지능은 학계에서도 명확하게 딱 합의된 합의점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강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인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한테 내가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봐 가지고 걔가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대답할 수 있으며 그거는 인간하고 동일한 사고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면 인간의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학계에서도 사실은 강인공지능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이 아직 정립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명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강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죠. 결국에는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강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미래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나오네요. 저 작가님 팬이에요. 그 작가님 팬이어 가지고 여기 나오는 그 인공지능이 사고하는 것들을 보면 왜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초인공지능은 이제 강인공지능이 더 진화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라든지 법이라든지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이런 조금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찾기 어려운 부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들의 의사소통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쪼끔 과학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인공지능이 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사실 초인공지능은. 그래서 이 초인공지능의 특징을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닮아서 끊임없이 자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저서를 쓴 니클라스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초인공지능이 등장을 할 건데 100년 내로 지능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면 사실은 분야가 다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인 초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바둑 같은 경우에는 그 수를 두는 게 이미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새 바둑 그 대국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가끔 벌어지냐면, 뭐가 적발이 되냐면, 그 바둑 기사들이 인공지능의 수를 이렇게 컨닝을 해 가지고 두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걸 잡아내거든요. 그게 막 발각돼서 박탈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정말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바둑 기사들이 두는 그 대국에 한 수 한 수 두는 것을 인공지능이랑 같이 돌렸을 때 그 유사도랑 이런 것들이 아주 일치율이 높고, 그리고 이미 사실은 바둑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영역을 약간 뛰어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즈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특이점이 2045 년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특이점이 뭐냐면, 이제 이 레즈 커즈와일이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자인데, 인공지능의 발달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정말 아예 딱 뛰어넘는 그 특이점,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2045년 정도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특이점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 발표에는 2030년 정도면 특이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을 바꾸기도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인제 이 강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 발전 속도가 늘어가면 "강인공지능은 등장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로 얘기가 좀 모아지는데, 초인공지능은 사실은 실존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나 저서를 보면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루지만 실존하는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이 정도 속도로 발전을 하면, 요새 챗GPT가 아주 난리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 나중에 정말 초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미래가, 제가 예전에 뭐 매트릭스나 여러 가지 영화들을 봤을 때는 내 살아생전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 살아생전에 내 살아생전에 강인공지능 정도는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자주 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의 분류 같은 걸 잠깐 인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을 제가 막 이렇게 PPT를 만들다가 스톱을 하고 또 날렸어요. 날리고 딥러닝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을 가볍게라도 좀 다루고 싶었는데, 네, 시간도 쪼끔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재미가 없기도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싹 날리고, 그래도 우리가 인공지능 플랫폼들을 활용할 때 딥러닝 정도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서 '이 정도는 오늘 가볍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딥러닝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제 인공지능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실 때 이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명령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거는 쪼끔 봐 두시면 나중에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인공지능 플랫폼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딥러닝은 인제 인공신경망 모델 구조를 사용한 머신러닝 방식인데, 이거는 인간의 뇌가 우리의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처럼 인간의 뇌가 정보를 전달하는 입출력 방식하고 비슷하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어 가지고. 이 딥러닝의 대표적인 방법이 겐이라고, 이 겐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베이셜 네트워크인데, 이름이 어렵죠. 생성적 적대신경망인데,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갠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제가 갠을 굉장히 쉽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딥러닝에서 갠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이 갠은 어떤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제너레이터라는 신경망과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신경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라는 신경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신경망이 이 제너레이터의 결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이 두 관계로 인해서 이 딥러닝에서 대표적인 갠이 작동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제너레이터가 뭐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뭐고 지금 머리 아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었거든요. 쉽게 그 이안 굿펠로우가 자신의 논문에서, 논문이 2016 년이었나 2007 년이었나, 갑자기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 겐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예시를 위조 집회범하고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풀어내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위조 집회범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범은 이 겐에서의 그 제너레이터라는 신경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조 집회범은 뭘 해야 되죠? 위조를 마 집 그 집회를 만들어야겠죠. 위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실제하고 똑같은 위조 집회를 만들어서 경찰을 속이려고 해요.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이 경찰은 뭘 해야 될까요? 위조 지폐를 감별해야겠죠. 이게 진짜 지폐인지 진짜 돈인지 아니면 위조 지폐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그런 역할, 그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범은 내가 경찰을 속여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점점 더 정교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찰은 그걸 계속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위조 집회범이 집회를 위조를 했는데 경찰이 잡아냈어요. 그러면 위조 집회범은 왜 잡아냈지 얘가? 이거는 지폐의 어떤 특성에서 좀 벗어났나? 내가 지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를 내가 잘못 위조했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학습을 해서 이 다음번에는 더
정교한, 그러니까 경찰을 속여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지폐를 만들어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관계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속이고 감별하는 능력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겐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거나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결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요. 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 위조 지폐 공간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예시를 듣고 나서 다시 걔네 작동 원리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만들어낸 이미지나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결과값을 진실의 여부를 계속 파악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 겐을 활용해 가지고 만든 이제 테스트라고 하나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선생님들 맞춰 보세요. 둘 중에 한 명이 진짜 사람입니다. 한 명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이에요. 자, 왼쪽이 진짜 사람이다 1번, 오른쪽이 진짜 사람이다 2번. 채팅창에 눌러 주십시오. 누가 진짜 사람일까요? 둘 다 새로운 답을 둘 다 인공지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색다릅니다. 2번. 1번이 너무 예뻐서 2번이 사람 같다. 네, 재범쌤 손가락을 봐야 하는데 그렇죠. 인공지능이 손가락을 아직 잘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손발을 보면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진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왼쪽은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둘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일까요?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입니다. 현재까지는 선생님들의 그 맞추시는 게 앞에 문제는 반반이셨던 것 같아요. 거의 반반. 지금은 1이 더 많고 2도 좀 있고 어. 2의 숫자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진짜 존재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존재하는 아이고 오른쪽은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게 실제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그래도 좀 많이 맞추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네. 둘 중에 자 앞에 두 번 다 틀리신 분들은 이번에 쪼끔 더 한번 찍어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일까요? 얘는 좀 많이 맞추실 것 같기도 한데. 음. 1번에 5분의 의견이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이 인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다들 1번이라고 하는데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왼쪽이 진짜 존재하는 사람. 요건 쪼끔 쉽죠. 오른쪽은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 이미지예요. 빛나쌤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얼굴의 스타일이 쪼끔 익숙해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인제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겐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계속해서 하는 거. 얘는 지금 선생님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which face is real이라는 걸 인터넷에 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랑 지금 하셨던 활동들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얘를 지금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들어가서 해 보면 어떤 게 사람일까 골라봐 해 가지고 고르면 어떤 게 맞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얼굴의 이런 스타일을 인간의 얼굴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구나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을 계속 해 주고 있는 거죠. 경찰처럼 계속 잡아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겠죠.
얘는 이제 그 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홈페이지면서 이거의 바탕이 되는 게 엔비디아가 개발한 스타일겐을 활용해서 그걸 따와 가지고 오픈 소스로 해서 만든 홈페이지인데요. 얘를 만든 사람들이 이 제빈 웨스트하고 칼 버그스트롬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Which faces is real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개설 목적에 뭐라고 밝히냐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지만 대중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보고 나서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아 진짜 필요한 건데 진짜 필요하다.'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뭐 가짜 영상이나 가짜 사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 which faces is real은 좀 쉽고 재밌으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어 진짜 이제 구별을 잘 못하겠는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가짜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의 사진의 얼굴과 다른 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은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음성으로 물어보는 것들도 사실은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집에서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사용했던 네이버 그러니까 클로바 램프라는 게 있는데 걔한테 제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뭐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이 클로바 뭐 잔잔한 조용한 아기 동요 틀어 줘."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막 틀어 줘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인공지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기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쓰면서 '얘는 인공지능이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쓴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그 제품이 있어서 사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뿐인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페이크 뉴스의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이 이미 발전한 기술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가르쳐 줄 때는 우리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동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접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쪼끔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얘는 영상인데 제가 영상을 요걸로 넣었는데 공유 상태에서 안 되더라고요. 이걸 풀고 다시 공유를 해서 영상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영어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바마가 어떤 연설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 보시면 이게 오바마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오바마잖아요. 근데 얘는 페이크 영상이에요. 실제로 오바마가 아니에요. 이게 이 감독이 오바마의 입모양을 따 가지고 대사를 해서 여기다가 입혀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 보는 게 잠깐 달라 가지고 그걸 쪼끔 보여 드렸고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PPT로 돌아가는 동안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음. 음. 얘가 이렇게 줌에서 얼굴 나오게 하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설정한 게 다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일일이 만들어 놨는데 방금 보신 그 영상이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영상에다가 이 영화 감독이 성대 묘사한 목소리를 입히고 입모양을 바꾼 거예요. 입모양 요렇게 따 가지고 바꿔서 이걸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발언들이 예를 들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해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가 아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기술을 한 거라."라고 이제 오픈을 했죠. 이 딥페이크 기술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제가 오타를 썼어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하고 이제 가짜라는 뜻의 그 페이크의 합성어이거든요. 네, 코남 쌤이 바로 주소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겐이나 기계학습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 딥페이크 기술도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원본에 겹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인공지능을 막 복잡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으나 그래도 인공지능의 분류와 그
딥러닝과 겐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던 이유가 그걸 조금 이해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기술들로 인해서 플랫폼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것 같아서 인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거예요.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제 김어준은 이렇게 하는 회사가 어제 나왔어요? 전 보지 못했는데 네 진짜 무섭죠.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크협에는 티튜버 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이랑 이런 게 다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녹화하는 거 사실은 그대로 따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내 입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심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적인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입혀 가지고 업로드한다. 그리고 그게 퍼졌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정말 저는 끔찍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누가 이렇게 했대."라고 퍼지는 소문은 빠른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어라고 정정하는 것들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기술이 발전돼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혹은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누군가는 어떤 교과에서든 혹은 교과 수업이 아닌 뭐 창체나 동아리 시간에서라도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학교 교육 안에서 없다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누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이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서서히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그 교사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아이들한테 이런 걸 막 교육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교사이면서 이제 저희 협회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런 부담을 같이 나누자.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한 명씩 한 명씩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또 어떤 교육적인 의의를 발자국을 하나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뭔가 하나의 좋은 삶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인제 앞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무서운 영상을 하나를 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딥페이크 기술, 이 기술이 나쁜 걸까?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걸까? 너무 뻔하죠.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했을 때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냥 이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뭐 김현식, 거북이 이렇게 치면 그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그러니까 음성이 남아 있던 것들 그리고 모습 이런 것들을 구현해 가지고 이제 완전체로 공연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딥페이크는 활용을 잘하면 이제 가상현실과 연결시켜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사례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네 울랄라 세션도 있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MBC였나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딸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에게 그 아이의 모습을 그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구현을 해 줘서 네 한울평생 MBC 감사합니다. 구현을 해줘 가지고 엄마를 만나게 해 주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보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근데 전 볼 때마다 펑펑 울어서 인제 잘 안 갖고 왔어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네 "VR 너를 만났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자체에 좋고 나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서 약간 교육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선은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나 방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뻔하고 우린 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걸 내가 내 교과에 녹여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내 교과에 녹여내거나 혹은 어떤 특정 동아리나 뭐 어떤 활동에 녹여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접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방안으로 나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육의 경험,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기술을 악용했을 때의 문제점, 악용했을 때의 도덕적 판단과 법적 제재와 관련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은 기술이 인제 막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악용이 먼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난하고 잘못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이게 이건 장난이고 이건 잘못이고 이 선상이 사실은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애매모호해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다뤄주든 교육적으로 풀어내든지 간에 어쨌든 뭐 이걸 막 10 차시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두 번이라도 내가 교육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게 아이들의 에게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것이야.'를 명확하게 교사가 짚어주는 것 혹은 어떤 성인 학습자 혹은 학부모가 짚어주는 거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생각 없이 하기 전에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매체가 교육적으로 활용될 때 우리는 한번 이런 교육 기회랑 이런 교육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화두를 한번 던져 봅니다. 벌써 40 분이 지났네요. 네. 1 시간 반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맛보기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오늘 연수를 하면서 어떤 걸 먼저 접근할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뭘 해 볼까?'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건 뭐냐면 이게 인제 제너레이티브 AI인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명령에 의해서 어떤 특정 결과를 생성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생성형 인공지능은 원본 데이터가 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원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코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내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해외에서 많이 알려진 그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눌 그 미드저니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뭐 챗GPT도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공지능이 채팅을 해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내용을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얘가 알아서 검색을 해 가지고 혹은 원본 데이터들을 뒤져 가지고 다시 조합해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이 챗GPT는. 근데 이 답변의 수준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거든요. 또 제가 아까 낮에 잠깐 검색을 했었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국내에 이 기사가 여기 제가 이미지를 붙여 놓지 못했어요.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이 챗GPT로 우리나라에서 과제 대필하다가 네 국제고요. 전원 빵점 맞았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 몇 시간 전에 한 8 시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지금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좀 기술이 빠른 아이들이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레포트를 대신해서 쓰거나 논문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네. 한 언제지? 이게 2023년 2월 9일 아침 9시 정도에 기사가 났어요. 수도권의 국제학교에서 이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영문 에세이를 애들이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출했는데 걸린 거죠, 다행히도. 그래서 전원 0점 처리를 받았다. 그래서 국내 교육기관에서 이게 부정행위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외국에서 어떤 기술들이 나오면 우리나라에 전달되는 게 속도가 상당한 갭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한 20-30년 정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아니죠. 외국에서 발달된 기술이 우리나라로 전달돼 가지고 이게 오는 속도가 거의 동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챗GPT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챗GPT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그걸 직접적으로 활용하려면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실습해 보고 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서 오늘은 챗GPT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조금 더 가볍게 재밌게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한번 해볼 법한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가벼운 걸로 한번 맛보기라고 세 번째 챕터를 잡아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양이는요. 제가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예전에 만들었던 고양이에요. 얘 보면 어떤 화가가 떠오르시나요, 선생님들? 어떤 화가가 하나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죠. 바로 얘기해 주셨어요. 고흐가 떠오르시죠? 얘는 좋았나 감사합니다. 제가 PPT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고흐 스타일의 화풍으로 "고양이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려 줘."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했어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그랬을 때 얘가 나왔거든요. 이 이미지가 나오고 나서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자, 얘가 딱 그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얘가 그래도 가장 부합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여서 이걸 보면서 고흐의 어떤 거하고 많이, 그러니까 어떤 걸 구체적으로 따왔을까? 얘가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어떤 게 고흐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을까? 판단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유추를 해 보는 거죠. 제가 인공지능한테 "너 무슨 데이터를 학습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왜 판단해서 했니?"라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고흐의 작품에서 이렇게 흐르는 듯한 붓터치들, 그리고 대비가 뭐 노랑, 파랑 이런 식으로 강한 대비를 색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고흐 스타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명령할 때 명령어를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흐의 스타일, 고흐 화풍의 스타일로 고양이를 그려 줘."라고 했으니까 인공지능이 이걸 만들어 내려면 고흐 스타일의 화풍에 대해서 본인이 학습한 데이터를 뒤졌어야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발견했던 건 이 옷이었어요, 요거 옷. 이거 인제 그 고흐의 자화상에서 요렇게 들어가는 옷들이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제가 요렇게 비켜요. 나 보이죠? 고흐의 자화상에서 이렇게 단추가 요렇게 여미는 옷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를 반영을 해 가지고 만든 거죠. 네. 김나연 선생님 이거 퀄리티가 꽤 좋죠. 뒤에 가시면 더 놀라운 퀄리티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제가 렘브란트도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그 렘브란트라는 예술가의 작품의 특징은 지금 렘브란트 자화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어 명암의 대비가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는, 예를 들면 얼굴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빛을 빡 쏘고 나머지를 이렇게 어둠으로 처리하는 이런 식의 스타일과, 그리고 색감을 보시면 저게 왜 렘브란트 스타일의 고양이라고 인공지능이 그려냈는지를 쪼끔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한 1 분? 1분 정도면 만들어냅니다. 1분 정도면 만들어내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한 번에 내가 그 어떤 명령을 입력한다고 해서 얘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바로 뽑아 주진 않아요. 그 명령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걸 명령어를 계속 수정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인공지능들이 발전을 하고 있죠. 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고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거 좀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거여 가지고 이 고흐 스타일하고 렘브란트 스타일을 미드저니에서 만들었는지 달리에서 만들었는지가 지금 쪼끔 가물가물합니다. 음.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쪼끔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달리 2 고요. 두 번째가 미드저니고 세 번째가 이제 뒤에 PPT에 넣어 놨는데 드림 스튜디오입니다. 달리 2는 그 오픈 AI에서 2021년 1 월에 1을 출시를 했고 2022년 4월 작년에 달리 2를 공개를 했어요. 1 보다 2가 훨씬 더 좀 뛰어나요. 여기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제가 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명령을 입력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 옆에 있는 건 미드전인데요. 얘는 달리는 그냥 웹에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돼서 그냥 이따가 인터넷 켜서 같이 해볼 건데 미드저니는 오늘 같이 해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드저니는 디스코드를 깔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쪼끔 독특하게 디스코드라는 서버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오픈 베타 서비스 중이고 25번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25번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딱 25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조금 수정을 할게요. 어쨌든 무료 이미지 생성이 그래도 꽤 많이 되고요. 그 이상은 유료 구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정기적으로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무료로 들어오는 게. 그리고 드림 스튜디오는 여기다 작게 넣어 놨는데 얘도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드림 스튜디오의 장점은 물 한 번만 먹을게요. 음. 네. 이 드림 스튜디오라는 플랫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세 가지 플랫폼은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들이거든요.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미지 생성형 중에서 그래도 탑에 꼽히는 한 대여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들인데 얘는 표준 이미지 5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100개의 그 크레딧을 제공을 해요, 신규로 가입을 하면. 이 가입하는 게 어렵진 않고 구글 계정을 연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표준 이미지라는 거는 다른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그림의 사이즈라든지 크기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따로 내가 손대지 않고 기본으로 설정된 이미지는 한 500개 정도 만들 수 있게 계속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계속 만들어 보고 아직도 저도 여기서 몇백 개 했는데 아직 유료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달리 같은 경우에는 유료 쓰고 있어요. 무료를 이미 다 쓰고 이게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를 채워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도 이것저것 돌리다 보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유료로 아주 비싸지 않으니까 결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전 달리 2는 유료로 해 놨고 미드저니는 유료로 하고 싶은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 이미지 생성하는 걸 한번 맛보고 싶으시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냐면 텍스트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텍스트만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프롬프트에다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고흐 스타일의 고양이를 그려 줘."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참고로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리랑 미드저니랑 드림 스튜디오가 전부 다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 쪼끔씩 다른데 그래도 약간 공통적이긴 해요. 어쨌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 저작권은 무료 이용자, 그러니까 돈 내지 않고 저처럼 그냥 계속 테스트해서 써 보고 재밌게 그냥 노는 정도는 비상업용적 용도로는 이미지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영리 목적은 불가능하고 미드저니도 유료 멤버십이 있어요. 이 유료 멤버십을 구독하면 상업적 용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따가 해 보실 테지만 이미지를 생성할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요. 이 프롬프트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의 환경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냥 곳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용자의 명령인 입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뭐 이제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가지고 온 거죠. 주로 모니터의 특정 기호와 함께 커서 또는 커서만 표시되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세 곳의 프롬프트를 캡처를 해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미지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하면 자동으로 프롬프트가 뜨거든요. 그럼 그 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돼요. 물론 지금은 한글로 하지 않고 영어 번역기를 돌려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기 저 항상 띄워 놓고 하거든요. 영어 번역기 띄워 놓고 "고 스타일의 고양이를 그려 줘." 복사 붙여 넣기 해 가지고 얘한테 명령하면 얘가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 주죠. 다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게 텍스트 투 이미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순위를 한번 매겨 보자면 저는 결과의 만족도는 미드저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 취향으로 미드저니에서 만들어낸 것들의 어 제 취향의 이미지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얘가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해요, 미드저니가.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그 이미지를 넣은 줄 알고 안 넣었는데 미드저니에서 만든 걸로 대상을 탄 작품이 있거든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거 찾아 가지고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드저니가 다양한 스타일의 학습 데이터,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들을 뽑아내서 만족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는 달리 2, 세 번째는 드림 스튜디오는 사실 결과의 만족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림 스튜디오도 괜찮게 뽑아낼 때가 있는데 여러 번 제가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돌렸어야 됐어요.
좀 뭐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지 좀 괜찮은 게 나왔었어요. 접근성은 달리2랑 드림 스튜디오가 비슷합니다. 둘 다 웹 기반을 하기 때문에 웹페이지 주소로 들어가 가지고 뭐 회원가입하고 이런 것도 좀 비교적 구글 계정을 연동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미드저니는 어 얘는 디스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디스코드를 깔아 가지고 디스코드 안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서버를 찾아 가지고 그 프롬프트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고 넣어야 되는 게 약간 절차가 달리나 드림 스튜디오보다는 쪼끔 더 어려워요. 네, 한두 번 해 보면 금방 익히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접근성은 미드저니가 쪼끔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따가 달리2를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연수 오기 전에 또 아까 예전에 만들어 놨던 데이터들이 좀 날라가 가지고 그냥 급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원래 고 스타일의 서울의 밤 중에 되게 여러 번 프롬프트를 수정해 가지고 예쁘게 뽑아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날라가 가지고 그냥 요거는 한두 번 프롬프트 해 가지고 뽑은 건데, 이제 "고 스타일의 서울의 밤을 그려 줘."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생성을 했어요. '이게 고 스타일인가?'라고 약간 한번 고개를 갸웃갸웃해 볼 법하기는 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퀄리티는 생각보다 높죠.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고흐 스타일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림들은 아니거든요. 고흐 스타일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림들은 아니고, 이걸 내가 정말 고흐 스타일로 만들려면 이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짜 가지고 여러 번 돌리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걸 깨달으셨어야 되냐면, 아,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을 해서 이미지도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대. 노래도 만들어 준대. 코딩도 요새 인공지능이 짜 주죠. 코드 입력하면 어떤 부분 틀렸다 개발자들이 코드 넣으면 "여기 코드 틀려 가지고 네가 안 된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죠. 챗GPT가 논문 수준의 글도 막 써 주죠. 물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논문 수준으로 쓰는 글의 진위 여부 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짜인 이야기, 진짜인 이야기를 아직 섞어서 막 얘기하거든요. 학습 데이터가 전부 진실인 데이터만 학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는 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앗아갈 거야.'라는 두려움들을 사실은 우리보다는 10대 학생들이 더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네이버에서 이런 내용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10대 아이들이 올린 글들에 막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그림이나 이런 거를 잘 그리는 게 내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요새 인공지능이 나와 가지고 이런 걸 그려낸대.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더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퀄리티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일자리는 그럼 없어지는 거야? 나는 미대를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의 이런 아이들의 고민이 10대 한 고등학생, 대학생 요 수준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에도 막 질문을 애들이 올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사인 우리는 성인이고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협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그런 걸 느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된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냥 입력하면 다 만들어 주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력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요 정도 수준. 물론 단순한 일자리들은 대체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이미지 있잖아요. 어떤 소설의 표지 같은 내용을 입력해서 만들어 줄 때 가볍게 쓰기 좋죠.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면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거기에 쓸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공지능을 돌려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우선은 지금은 무료로 이렇게 교육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식의 작업, 단순 작업을 하던 것들은 대체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겁을 내야 될 정도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큰 변화를 가지고 올 만큼의 기술력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직접 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체험해 보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 경험의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그 제가 프롬프트를 뭐라고 입력했는지 쪼금 헷갈렸는데 아니에요. 생성형이라는 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소설, 비디오, 코딩, 영상, 그러니까 다 총괄하는 건데, 제가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기만 먼저 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지금 여기 있나?
저 책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쓴 책이요.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 얘도 이제 얘는 미드저니로 만든 거예요. 미드저니로 제가 인공지능 아티스트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4장을 바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걔를 한 번 더 계속 해가지고 더 수정하게끔 또 뭐 클릭하고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꽤 뛰어나지 않나요? 이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정도 수준으로 일러스트 작업하거나 뭐 유화 작업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절대 죽었다 깨도 안 되거든요. 엄청 공들여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쑥쑥 이렇게 만들어내는 세상에 조금 와 있죠. 지금 딱 9시네요. 시간이 좀 여유롭기 때문에 달리2를 체험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달리2를 체험을 하려고 하고 지금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선생님들. 9시 10분에 뵙고 저희는 9시 30분까지 제가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10분에 봬요, 선생님들. 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달리2 여기 주소 찍어 드렸거든요. 이 달리2로 접속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사인업 있죠. 이거 누르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회원가입하실 때 그냥 구글 계정 같은 거 연동해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구글 계정 연동하시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원 가입하기 해서 어카운트 생성하시고 그다음에 처음 회원 가입하면 저는 이 화면이 안 떠서 제가 PPT에다 이렇게 넣어왔는데 처음 회원 가입하면 이렇게 무료 크레딧을 줘요. 그러면 스타트 크리에이팅 위드 달리2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50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저는 지금 제 계정이 있어서 유료 계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유료 계정을 바로 접속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회원 가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구글 계정으로 하나 해보십시오. 자, 로그인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전부 이 인공지능 달리2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이에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들. 그러니까 얘가 느낌들이 굉장히 다른 그림들이 섞여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넣는지 혹은 어떤 느낌의 스타일의 이미지를 원할 때 어떤 명령을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유화 느낌이 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얘는 뭔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얘 같은 경우에는 베르메르 진주귀걸이 소녀 제가 이거 한글로 바꿀게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보시면 되니까. 네. 이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스타일로 해달을 그려줘라고 입력어를 영령했을 때 이 달리가 그려낸 이미지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예시를 사용해 보세요. Try this example을 누르면 얘가 비슷한 명령어 혹은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2 홈페이지 지금 선생님들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나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한번 해보고 싶은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건 뭐지? 하고 들어가 보면 뭐 해돋이 해상에서 새들이 선회하는 손으로 그린 범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까 가장 쉬운 예시로 무슨 스타일, 뭐 고흐 스타일에 뭘 그려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하실 때 국어적인 그런 문법이나 어법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약간 단어 위주로 입력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영한 번역기를 저는 이렇게 항상 틀어 놓습니다. 영한 번역기를 옆에다가 탭을 분리해야겠다. 이거 할 때 영한 번역기 항상 켜놓고 여기다 내가 뭐 할 건지를 막 치거든요. 예를 들면 해바 해바라기가 해바라기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 화창한 날, 뭐 이렇게라든지, 뭐 아니면 해변가에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쓴 건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영어 번역 눌러가지고, 얘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올라가면, 선생님들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명령창이에요. 이 명령창에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팁 이렇게 나오죠. 디지털 아트라는 거를 프롬프트에다가 단어를 추가를 하면
이런 스타일의 그림들이 나와라고 팁들을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4 장이 생성이 되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선택해 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아서 무료 이미지로 네 어디다가 뭐 발표 자료 만드실 때 쓰셔도 되고 그리고 되돌아가서 이 중에서 '나 좀 마음에 드는데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한 번 더 베리에이션 하고 싶어.' 했을 때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거 한글 번역해서 그냥 바리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얘를 제가 한 번 더 눌러 볼게요. 네. 그죠, 도넛쌤. 이거 다 무료 이미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면 저작권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다라고 우선 달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거나 믿을 수 없는 이미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양털로 짠 괴물 같은 수프 한 그릇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달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 팁으로 주죠. 이런 그러니까 "연필 스케치의 느낌이 나도록 해 줘."라고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도 뭐 다양하게 나오고 네. 선생님들 이렇게 만드신 거 나연쌤처럼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4 가지가 선택된 다음에 그 하나 선택했던 거를 다시 한번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를 반복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프롬프트를 쪼끔 추가를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한번 쪼끔 바꿔 볼까요? 해바라기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 화창한 날인데 어떤 걸 넣어 볼까요? 화창한 날. 비 오는 날로 해 볼까요? 비 오는 날. 지금 김나연 쌤이 "웅장한 산 사이에서 떠오르는 붉고 커다란 태양을 그려 줘."라고 입력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손그림이에요.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 궁금하니까 채팅창에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아 위에 있는 게 그거구나. 네네. 이거 보이시죠? 이럴 경우에 여기다가 그런 명령어를 뭐 디지털 아트라든지 아니면 수채화라든지 그 명령을 넣어서 한 번 더 돌려 보시겠어요? 키워드들은 들어가게 하되 뭐 수채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유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쪼끔 구체적으로 넣으면 얘가 생성되는 게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게 한 1분 내로 되게 빠른데 오늘 좀 쪼끔 걸리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선글라스가 없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한 번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를 막 눌러보고 고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얘를 만들 수 있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미드저니를 지금 까지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서 제가 미드저니도 띄워 봤어요. 미드저니도 한번 띄워 볼게요. 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노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제 이거를 미술 교육적으로 활용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건지도 재범쌤 이것도 네 일러스트 느낌 나게 뭐 캐릭터 느낌 나게 진짜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것도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제가 미드저니도 보여 드릴게요. 얘가 지금 미드저니 생성 창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한테 입력어를 넣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4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아래에다가 제가 미리 쳐 놨어요. 이미진이라고 프롬프트에다 이미진을 입력하면 프롬프트가 뜨거든요. 여기다가 값을 지정하면 돼요. 똑같은 거 아까 해바라기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 화창한 날을 입력을 해 볼게요. 에어팟을 낀 강아지라고 했는데 징그럽게 하는 이거 되게 네. 이 강아지 어쩝니까? 네네. 이런 거 좀 네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 예슬쌤 모네풍에 석양이 지는 초원에서 뛰노는 두 마리의 비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음. 제 거를 생성했다고 삐릭삐릭 소리가 났으니까 "내 거 어디 갔니?" 얘가 미드저니가 지금 무료 버전을 써 가지고 예슬쌤 너무 예쁜 거 나오셨대요. 어. 이거 유아 스타일처럼 되게 서정적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이미지들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책 표지, 도판 이런 거 만들 때도 저는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지금 명령어 입력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 버전이거든요. 동시에 사람들이 이 채널에다가 입력하는 명령어들 값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그걸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는 것들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식의 그림들 제 그림은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 느낌이 쪼끔 다르죠. 근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했는지를 미드저니는 바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요렇게 밑줄 그은 거 있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이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이 사람이 밑에 그 똑같이 베리에이션을 눌러 가지고 다른 걸로 꽤 돌려낼 수 있거든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걸 보면서 만족을 하시죠. 얘도 제가 지금 이 사람 이게 다 공개되거든요. 무료 버전은 내가 만든 게 다른 사람한테 다 공개가 돼요. 유료 버전으로 해야 내가 만든 게 다른 사람한테 공개가 안 되는데 이 버튼들을 눌러 가지고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타일 중에서 '나는 요게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 스타일로 한 번 더 뽑아 줘.'라고 하면 이 스타일에서 쪼끔 더 바꿔진 이미지들을 뽑아내 줘요, 미드저니. 이 달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쪼끔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오늘 깔아 가지고 하는 게 쪼끔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고거 하나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빛나 선생님 이거 보고 싶다. 이어폰을 잘 끼기는 했으나 네 이런 식의 결과. 네. 햄스터 넣으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오일 페인팅의 햄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어를 입력하셨잖아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스타일로 하되 썬비치에서 선글라스 쓰게 해 달라. 이런 거 입력하면 이거 시간 꽤 잘 가거든요. 시간 꽤 잘 가고 재밌어요. 어. 얘가 미드저니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 달리에서 쪼끔 해 보시고 제가 미드저니에서 그냥 하나 넣는 것만 보셨지만 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내려면 프롬프트를 한두 번 입력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터뷰 그 외국 영어로 돼 있는 거 찾아보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이걸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회에 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가지고 그 콜로라도 주립박물관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 위를 했어요. 상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뭐 얼마 정도나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니었으나 디지털 아트에서 인간이 손으로 그리지 않은 그림을 가지고 이게 1 등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쇼크를 먹고 예술계에서 좀 논란이 일었던 작품이거든요, 이 제이슨 앨런이. 근데 인제 제이슨 앨런이 이래서 막 인터뷰도 인권에 제치고 1 등한 미드저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작품을 출품할 때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쓰고 바이 미드 내 이름과 바이 미드전이라고 적성했기 때문에 미드전이를 활용해서 내가 그린 그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꺼리낌이 없다." 이런 인터뷰도 하곤 했었는데 이게 기사가 남과 동시에 미드저니에 대한 그 수요도 엄청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대체 미드저니가 뭐길래 저 정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가.' 해서 미드저니가 서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이미지 생성형 플랫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달리 가지고 좀 노시다가 미드저니로 넘어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를 인제 구체적으로 미술 교육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요새 계속 공부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있는 중이고 자 얘는 오늘은 사실 정말 맛보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맛보기 수준으로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쪼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요렇게 틀어 놓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면 이제 미드저니나 달리2는 방금 보신 것만 가지고 우선은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좀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이걸 교육적으로 활용했을 때를 고민을 해 본다면 사실은 선생님도 아까 생각해 보세요. 렘브란트 스타일의 고양이를 그려 줘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4 장을 뽑아 줬어요. 그런데 이게 고흐 스타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고흐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명령어를 내린 사람이 고흐 스타일 혹은 렘브란트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 안에 '이건 정말 렘브란트 스타일이 너무 잘 사라져 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얘가 움직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냥 만들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어떤 '그럼 우리는 앞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지 않는 시대가 올 거야.'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미술 교육에서는 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는 교육을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지금이 그냥 변화의 시대잖아요.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되는 기술을 끊임없이 따라가긴 어려워요. 끊임없이 따라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촉각을 좀 그러니까 촉각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시각을 촉각 아니 시각이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지금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오감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교육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쪼끔씩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고민을 좀 나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미지만 보여 드려 가지고 쪼끔 아쉬워서 집에 있는 책 사진 찍어 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외국에서는 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언제 나왔더라?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지금부터의 세계. 얘가 국내에서는 최초의 인공지능 AI가 집필해 가지고 장편 소설을 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게 책에 그 집필자의 이름을 써 놓은 게 뭐라고 써 있냐면 AI 소설가 비람풍, 소설 감독 김태현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비람풍 AI 그 소설가랑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집필을 했냐면 먼저 소설 감독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내가 AI랑 같이 해서 할 때 소설의 어떤 감독, 걔 디렉팅을 주는 사람, 구체적인 디렉팅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설 감독이 글의 주제, 소재, 배경, 캐릭터들을 설정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설정을 작성을 해요. 작성한 설정을 인공지능한테 줘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 설정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어요. 그럼 소설 감독은 그 문장을 확인을 하면서 얘가 만든 문장이 마음에 들고 글의 서사가 괜찮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명령어를 다시 조정해요. 그래서 다시 쓰게 해요. 이 방식을 끊임없이 거쳐 가지고 책 한 권이 좀 그렇게 얇지도 않아요. 책 한 권을 만들어 냈거든요. 이게 제가 일부를 하나 따 왔어요. 이거 한 번만 봐 보세요 님들. 내가 그냥 읽어 볼게요. 여기서 이미지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직업상 가만히 앉아서 이 시대 성풍속의 최선순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으나 이미지는 전문의 과정을 밟을 때부터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자연히 임팩트 있는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다. 그 결과였다. 개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까지 어느 정도 알려져 의뢰 환자들의 제법 많은 것은 교수님 우리 공동체 가족을 막아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 따위는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사는 비혼 여성 공동체 리더가 외래 진료실에 들어서서 씩씩하게 말하였다. 저번에 혼자 왔을 때 같이 보자고 했더니 실천에 옮긴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비혼 여성 공동체 아니면 그 비슷한 모임이 결성되고 있음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네, 반가워요. 비혼주의자들은 대개 개인적 성향이 강해서 누구와 삶의 패턴을 맞춰 사는 걸 제일 버거워했다. 이게 지금부터의 세계가 약간의 단편들의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는데, 그냥 요거 봤을 때 인공지능이 썼다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쨌든 지금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소설 감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어디에다가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명령어를 할 때, 그러니까 디렉을 내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걸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이 멍청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인공지능한테 시키고 나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국어 교육이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소설을 써 준다고 해서 국어 교육이 중요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지점들을 찾아서 걔를 쪼끔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요즘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오늘 막 떠드는데, 저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중요한 걸 꼽아 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주도성이고, 두 번째가 상상력이고, 세 번째가 매체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신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들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 보면서 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보면 정말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육은 사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교육들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거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나 예로부터 내려와져 있었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양상들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들이 지속되어 왔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답이 있는 교육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시대가 바뀌면서
어른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방향대로만 살 수 없는 삶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공부를 해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게임에서 돈 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어른들이 과거에 살았던 방식대로만 아이들이 살 수 없는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게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래서 수업도 사실은 학생 중심의 수업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학습을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걔네들한테 주도를 줘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면서 그냥 본인이 자신의 발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주도성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상상력도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상상력이 정말 더 중요해지고, 마지막으로 매체 활용 능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끊임없이 지금 교사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사실 약간 강요하고 있는 능력이기도 하니까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의 교육적 함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네. 제가 준비한 그 연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제 디지털 매체나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이런 쪽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그 박사과정 밟고 있는데,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어떻게 교육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적으로 끌어오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냥 중학교 교사입니다. 네, 제 연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음. 어떤 그런 개념과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를 좀 열어주신, 네, 좋은 연수를 해주신 조한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음, 네, 이로써 저희 AI 메타버스 네. 팀의 집중 연수 기간의 연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기초, 그 다음에 심화 과정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기본과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좋은 연수까지 진행을 됐습니다. 이 연수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더 희망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멤버뿐 아니라 저희 교구의 모든 정회원분들과 함께 이 연수를 바탕으로 AI 메타버스 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연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연수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재능 기부해 주신 강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한나 선생님 오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끝에 마무리까지도 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